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동산 공법 공부 양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외워서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이 뼈대, 체계를 이해해야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인데요. 자, 저희 조성재 교수님께서 그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체계를 함께 잡아주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함께 하시면서 총 정리해보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공법 강의 시작해 볼게요. 조성재 교수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교수 조성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택법 중간 부분 봤는데요. 이번에는 주택의 공급, 지난번에는 주택의 건설, 주택을 어떻게 건설해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택의 공급 기준은 우리 주택법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주택의 공급은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게끔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고 국토교통부령이 있어요. 만일에 법률로 해놓게 되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개정을 하려면.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쉽게 개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돼 있고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자, 먼저 이 주택 상환 사채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말 그대로 사채. 여기 사채라는 건 회사채를 말하는 겁니다. 회사가 발행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근데 나중에 돈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상환한다. 그러면 우리 사업 주체 중에 가장 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자가 누구죠? 등록사업자죠. 대부분 등록사업자가 6천여 개의 업체가 우리나라 등록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죠? LH죠. 그래서 그 두 사업 주체만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주택 상환 사채는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택을 충분히 주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자가 발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둘 다 회사잖아요. 우리 등록사업자들은 대부분 건설회사들이라 그랬죠. 또 마찬가지로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먼저 돈을 빌려 쓰고 주택을 지어서 나중에 이렇게 주는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제도가 주택 상환 사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자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이제 LH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요. 등록사업자, 다른 사업주체들은 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지방공사다, 무슨 주택조합이다 이런 자들은 발행할 수 없는 것이고요. 발행할 수 있는데 둘 다 누구 승인을 얻어야 되냐? 국토부의 승인은 얻어야 됩니다. 자, 이 둘 중에 성격이 전혀 달라요. 하나는 민간건설업체고 하나는 이제 공적 주체죠. 공적 주체는 망할 리가 없죠. 한국이 망해야 망할 거 아닙니까? 얘들은 보증을 받을 필요 없는데 이 등록사업자들은 대부분 건설회사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증을 꼭 받아야 됩니다. 즉 그 등록사업자가 망해가지고 부도 파산이 돼가지고 주택을 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증인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미리 갖다 쓴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보증 이거는 항상 민간만 받는 거예요. 믿을만 하면 보증 받을 필요 없는 것이죠. 자, 이 발행 방법은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명증권, 즉 증권에 채권자 이름을 기재해서 또 그 발행 상환 기간이 있을 거예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3년 이내에 집을 줘야 된다는 거죠. 주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등록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잖아요. 등록 말소되면 주택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줄 주택도 없을 우려가 있죠. 그래서 아까 보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여기는 사채는 유효하다. 그래서 보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주택 상환 자체는 주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일에 다른 자한테 이걸 양도할 수 있다 한다면 원래 주택을 받을 사람이 다른 자가 받으니까 투기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양도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 청약 통장 이거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한테 주택 줘야 되는데 팔아먹으면 주택 있는 사람이 강남 아줌마가 그 통장 사가지고 그 사람만 주택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주택 상환 자체도 아무나 한테 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택 없는 자, 뭐 있더라도 조그마한 거 가진 사람들한테만 발행하는데 이걸 막 강남 아줌마가 수백 장씩 사 모으면 또 투기가 되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이런 경우는 이제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이사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당연히 양도할 수 있는 거죠.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거는 이제 딱 그거다. 투기 막기 위해. 투기 우려가 없으면 당연히 양도할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리가. 자, 요 사채는 아까 회사채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법을 적용하도록 주택법에 없는 거는 회사에 관한 법 규정은 상법이 일반법이거든요. 그 정도 주택 상환사채 기억을 하시고. 자, 우리나라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은 선 건설 후 분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선 분양 후 건설. 대부분 여러분들 뭐 모델하우스 가서 분양 받고 나서 당첨되고 나서 현장 가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펜스만 쳐져 있고.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건설회사로서는 후 분양하는 게 훨씬 좋죠. 돈 미리 다 받아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다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외가 인정되면 그 예외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 주택 취득 과정 이런 걸 알아야 주택법이 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후분양, 참 선분양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입주까지 내는 돈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과정에 따라서 이 네 가지를 합해서 입주금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통장 갖고 가서 청약하잖아요. 거기에 통장에 돈 들어 있잖아요. 그게 청약금인 거. 그럼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금도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계약금이고. 그리고 이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이 또 여러 차례 있고,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사용검사 받으면 누구 앞으로 보존 등기 되냐면 사업 주체. 돈은 뭐 이렇게 이 입주 예정자들한테 받았지만 그 돈을 받아서 건설한 건 사업 주체잖아요. 사업 주체 앞으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사업 주체. 그러고 나서 잔금 치르면 입주자들한테 그 당첨된 사람들한테 이전 그동안 중도금 쭉 내고 잔금 내는 사람들한테 이전 등기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잔금 내에서 등기할 때까지는 아직 채권자인 거예요. 이 입주자들로서는. 왜 채권자냐? 아직 등기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 아파트가 내 앞으로 등기가 안 되니까 채권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하는 채권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흔히 사회에서 밖에서는 분양권 내지는 수분양권 이런 용어를 쓰는데 아직 학계에서 분양권, 수분양권이라는 용어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한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내가 어떤 아파트 지금 당첨돼 갖고 중도금 내고 있으면 내가 분양권 갖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게 법률적으로 정리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되는 거고,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사회에서는 쓰지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는 용어를 길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용어가 9글자나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지 않지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언제부터냐? 당첨됐을 때부터 등기하기 때까지가 바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사회에서 흔히 분양권이라고 부르는 지위. 그 입주자 선정 지위고, 등기되고 나면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입주자가 되는 거죠. 이때는 확실한 이제 내가 권리자가 되는 건데, 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는 개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당첨 때부터 등기할 때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선분양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주택도 없기 때문에, 이 당시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분양권자라고 하자니 이게 학계에서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또 상당히 있으니까 꼭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소유권 전매도 또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선분양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또 아셔야 주택법이 이해가 된다. 자, 이 분양가 상한제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이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주택 분양가를 상한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받아라. 그 얘기는 건설업자들을 규제하는 제도예요. 너무 비싸게 집을 팔으니까 문제가 되라. 그래서 분양가 상한을 정해. 말 그대로 최고 가격제가 실시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주택을 다 상한가 정해놓고 그 이하로만 팔아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만한 데서 하는 거지. 모든 주택에서 다 적용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적용되냐? 일단 공공택지. 그래서 공공택지가 그럼 뭐냐? 아무 데서나 공공택지 개념 쓰면 안 돼요. 공공택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주택법에 10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 10가지 사업 다 하나 무슨 법에서 무슨 사업 무슨 법에서 무슨 사업 쭉 있는데 그 사업을 다 외울 건 아니고 요건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수용 방식, 수용해 가지고 택지를 조성하는 택지, 그걸 공공택지라고 그 정도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의 10가지 사업에 의해서 조성되는 택지인데 그게 공통점이 다 수용 방식이다. 자, 수용 방식은 뭐냐면 그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해도 확 후려쳐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수용이거든요. 강제로 하니까. 그러니까 택지를 싸게 마련하는 거예요.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거는. 그러면 땅값이 싸니까 집값도 싸게 팔아라. 그게 상한제인 거죠.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일단 실시됩니다. 그 10가지 사업에 의해서 조성되는 택지. 대표적인 게 뭐 유일의 신도시 같은 거예요. 동탄 신도시 이런 데가 바로 택지개발지구고 거기 택지개발지구 다 공공택지. 거기에서 분양하는 것들 분양가 상한제 해라. 자, 거기에서만 적용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어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란 건 뭐냐? 공공택지가 아닌 곳. 그러니까 이제 아까 10가지 사업에서 조성택지가 이제 공공택지라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곳은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지정을 하는 곳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자동, 공공택지가 아닌 곳은 국토부 장관이 이제 지정을 하면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라. 그러면 이제 거기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표는 뭐냐면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하고 여러분들 이제 이게 서로 다른 제도인데 혼동할까 봐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당연히 민간 택지 가운데 지정을 하는 거예요. 공공택지는 자동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니까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 권한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아파트가 기준이에요. 다른 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주택 그러면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죠.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고 뭐 다세대도 있고 연립도 있고 한데 아파트. 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3개월간 10% 이상께 증가를 했다. 또 3개월간 거래량이 200% 이상, 200%면 2배예요. 2배 이상 이게 증가하는 곳이다. 그럼 거기는 너무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가격을 상한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하도록. 요거는 어디다가 할 때 공공택지가 아닌 곳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열된 곳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아파트가 기준이지 이 아파트의 반대말은 주택 그러면 안 돼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뭐 주택 거래량 증가율이 200% 이상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자, 투기 과열지구는 말 그대로 이제 투기가 너무 과열해서 투기 과열지구의 핵심은 여러분들 2가지가 있어요. 이따가 보면 주택법에서는 전매 제한. 또 투기 과열지구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그 재건축 사업을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그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하는 거기 아주 강력한.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면 재건축 사업은 원래 내가 아파트가 3채 갖고 있으면 3채 줘요.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3채 갖고 있어도 한 채만 주고 나머지는 청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강력한 규제가 따르는 거예요. 투기 과열지구예요. 이 투기 과열지구는 여기 보세요. 지정 권한자가 좀 달라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지만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부만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아파트만 기준하는 게 아니라 주택, 그 아파트를 포함해서 다른 주택도 같이 고려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지정 기준은 먼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뭐 물론 겹칠 수도 있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건데 혼동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비교 정리해놨습니다. 자, 요건 뭐 이제 아까 뭐 가격 상승률, 거래량 증가율, 또 청약 경쟁률 세 가지 기준은 이제 같은 기준이지만 기준 서로 다르죠. 그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 자, 분양가 상한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뭐 나는 여기 공부하기 정말 어렵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거는라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아까 공공택지하고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있잖아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 상승률, 거래량 증가율, 청약 경쟁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 지정했으면 거기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되는데 거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이 말인 거예요. 곳이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는 것은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하더라도 요 세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중에 꼭 기억을 하실 건 도시형 생활주택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주택법 첫 시간에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부하신 거 있잖아요.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얼마든지 가격 책정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경제 자유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관광특구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외우시는 요령은 도경관이다. 뭐 앞자리 땄겠죠. 도경관. 도경관의 형님인지 몰라도 그렇다.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 당연히 뭐 분양가를 얼마로 할 건지 공시해야 되겠죠. 그래야 분양가격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분양가격 그 이내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당연히 공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 자, 이 공급질서 교란 금지 이것도 대단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이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주택을 공급하는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특정 주택은 특정인한테 주려고 딱 제도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청약저축은 가입한 사람들은 무주택 세대주들한테 주려고 청약저축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 청약통장을 예를 들어 강남 아줌마가 샀다. 강남 아줌마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데 여러분 그럼 그 사람한테 줘야 될 주택이 강남 아줌마한테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어떤 주택은 누구에게, 어떤 주택은 누구에게 이렇게 하기로 한 제도들이 많아요. 그건데 그걸 사고 팔아버린다. 그러면 이게 원래 가야 될 주택이 가야 될 사람한테 안 가고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3학년 3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보통 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3학년 3반이고 대부분은 비슷해요. 이게 뭐 1년 이하의 징역이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2년 이하의 징역이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우리 처벌 규정이. 그래서 보통 3학년 3반 그러면 3년 이내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은어로 그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급질서 교란 금지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하는 거예요. 다른 불이익은 너무나 많은 거 이따 봅시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특정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그런 거를 악용해 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는 이거 무이사 저조는 이제 앞자리 따서 외운 거예요. 앞자리 이따 보면 이 무이사 저조가 뭔가 다 알아요. 어쨌든 그럼 그 금지 행위가 뭐냐? 금지 행위가 첫째 양도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예요. 범죄 행위예요. 양수 사는 것도 범죄 행위예요. 형사처벌하니까요. 그 중간에서 알선하는 것도 금지 행위예요. 알선만 금지냐? 아니에요. 또 광고해서도 안 되고요. 또 부정하게 해서도 안 되고. 자우지간 여기 금지 행위가 많습니다. 양도, 양수, 또 알선 목적으로 광고 이런 행위들을 일체해서는 안 됩니다. 단 상속저당은 제외다. 이 상속저당은
이 상속이라는 건 사람이 죽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기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또 저당이라는 거는 소유권 넘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까지 금지되는 건 아니고 상속받을 수 있고 또 저당 잡을 수는 있는데 이런 행위들은 다 투기 행위죠. 안 된다. 뭐 안 되냐? 보세요. 이거 다 이거 하나하나가 이게 아까 이, 사, 저 밑에 조 있겠죠. 그 앞자리 따서 외운 건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특정인한테 특정한 주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증서나 지위입니다. 증서나 지위. 그거를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겠다고 중간에서 알선하고 그걸 또 사고 파는 걸 영업행위로 막 내가 사고 팔을 할 테니까 광고하고 하는 행위들을 하면 안 된다. 그걸 위반하면 어떻게 될 거냐? 위반하면 이게 어느 시기에 발각됐느냐에 따라서 뭐 완벽한 조치를 취합니다. 즉 지위 확보하고 아직 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게 발각이 됐다. 그럼 그 지위를 무효로 해버려요. 그 주택을 받는 지위 이제 못 받는 거죠. 내가 20년간 드러났던 청약저축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자, 또 계약을 체결한 단계에서 발견됐다. 그럼 계약 취소해버립니다. 그 당첨된 거 이제 없어지는 거죠. 3억 붙을 만한 건 없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자, 안 준다. 또 주택을 취득한 즉 등기하고 나서 발각이 됐다. 주택을 다시 뺏어 가버립니다. 이때 피 주겠냐? 안 주죠. 당연히 원래 낸 돈만 돌려줘 버리는 거지. 거기서 살고 있으면 퇴거 명령. 그래서 끝까지 언제 걸리든 걸리기만 하면 그 사람한테 완전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반시 조치고 요거 봐요. 형사처벌도 하잖아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10년 이내에 당첨 못하게 아주 강력한 제도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공급질서 교란 금지. 주택법에 주택을 공급하는 그 질서들이 있는데 그걸 교란하면 많은 불이익이 생긴다라는 걸 공부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법에서 중요한 요 전매 제한, 전매 제한도 알고 계셔야 되죠. 이 전매 제한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투기 과열지구를 아셔야 되죠. 이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기억나십니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소위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등기 내기 전까지 지위, 그거를 양도 못하게, 전매 못하게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투기 과열지구가 어떻게 지정되는지 알아두셔야 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기 과열지구는 국토부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투기가 우려되는 곳에 지정을 하겠죠. 나머지 요건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전매 제한을 알려면 투기 과열지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요 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표는 자, 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그게 뭐 경우의 수가 32가지나 돼요. 그거 외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는 왜 또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은 자주 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뭐 투기가 몇 년씩 계속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기간이 바뀌고 하니까 대신 요건 아셔야 되죠. 최장으로 제한되면 10년까지도 제한될 수 있구나. 이건 아셔야 되는 거죠. 제일 긴 게 10년이고 어떤 경우는 뭐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투기 우려가 좀 많은 데는 더 길고 그러겠죠. 어쨌든 그 32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 가지고 6개월부터 10년까지 쭉 규정돼 있어요. 그 기간은 그 전매 제한 일단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등기하고 나서는 전매 가능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배우셨죠? 공공택지하고 국토부가 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는 국토부가 지정해야만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 그랬잖아요. 거기 적용지역에서 그 분양가 상한제에 당첨된 사람들은 지위뿐만 아니라 주택, 등기하고 나서도 전매가 제한되는 거예요. 등기하고 나서도. 자, 우리 수도권에서 민간택지는 지위뿐만 아니라 역시 주택도. 자, 예를 들어 5년이다. 전매 제한 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요. 내가 당첨되고 나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공사 기간 한 3년 보면
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한 2년, 3년 정도 전매 못하는 거고 나머지 2년은 주택을 전매 못하는 거죠. 흔히 5년 그러면 내가 등기하고 나서부터 5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는 선분양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당첨되고 나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첫째 날. 그날로부터 항상 6개월, 그날로부터 1년, 그날로부터 10년, 그날로부터 5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매 제한 기간에는 요 항상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제한하고 그리고 주택 전매 제한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대신 투기과일지구에서는 등기하고 나면 무조건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하기 전에 입주자로서 요 지위라는 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만일에 그 분양권을 전매를 했는데 불법을 했다. 그럼 그 지위 몰수해버려요. 다시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 주택은 전매를 했더라도 어떻게 몰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전매할 수 없다고 이렇게 부기등기 해놓습니다. 그럼 제3자가 안 살 거 아니겠어요? 이거 역시 3학년 불법하면 3학년 3반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형사처벌하게 돼 있어요. 물론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투기 우려가 없는 여러 가지 경우 그것까지만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투기 우려가 없으면 당연히 전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예외 전매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상속 뭐 이런 건 그 진하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이주, 이혼, 뭐 2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들입니다. 그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또 전매 제한 기간이 하더라도 전매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주택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족집게 과외처럼 조성재 교수님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 꼭꼭 집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아마 오늘 강의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법률 용어의 차이가 있구나. 저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꼭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복습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